여러분, 거대한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배수구가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 경제라는 욕조에서 가장 중요한 청춘이라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 집안의 가전제품 중 중국산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만들던 공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황이 아닌 체제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죠. 명문대를 나와 쓰레기를 줍는 청년들, 희망을 버리고 드러눕는 세대. 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중국의 침몰이 당신의 자산에 어떤 방패가 되어야 할지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눈높이 경제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과거 중국에서 명문대 졸업은 곧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소를 팔고 논을 팔아 자식을 베이징대, 칭화대에 보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그 사다리는 부러졌습니다. 수천만 명의 고학력 졸업생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지식인이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없는 걸까요? 공식 통계로도 청년 실업률이 17%를 상회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 믿을 만할까요? 중국 정부는 실업률이 치솟자 통계 기준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죠.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훨씬 처참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배달기사를 하거나 심지어 쓰레기를 줍는 일이 뉴스에 나오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애플이 인도로 눈을 돌릴 때 중국 청년들의 일자리는 증발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에 막혀 투자를 멈췄고 공산당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 창업 정신은 죽어버렸죠. 결국 명문대 졸업장은 이제 취업의 보증수표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학자금 대출의 영수증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업이 안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자랑해온 인적 자본을 통한 도약이라는 성장 모델이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일할 사람이 넘치는데 일할 곳이 없는 나라, 과연 이 나라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돈이 돌지 않는 경제의 끝은 파멸뿐입니다. 요즘 중국의 유행어는 탕핑입니다. 글자 그대로 드러눕는다는 뜻이죠. 열심히 일해봐야 집 한 채 못 사고 결혼은 꿈도 못 꾸니 차라리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었지만 중국의 탕핑은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무언의 시위와 같거든요. 탕핑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바이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리자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죠. 중국 정부는 이 단어들을 검열하고 청년들에게 분투하라고 다그치지만 청년들은 되묻습니다. 우리가 왜 뼈 빠지게 일해서 부동산 버블에 설거지를 해줘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기성세대가 만든 부채의 덫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에게 가장 무서운 공포입니다. 총칼로 억누를 수 있는 저항이 아니라 아예 경제 주체로서 소멸해버리는 소극적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미래의 노동력과 소비 시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중국의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재앙이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하락장에 웃는다고 하죠. 하지만 중국 청년들은 하락장에 아예 판을 떠나고 있습니다. 판이 깨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그 판 위에서 돈을 벌던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중국 관련 주식이 있다면 이 청년들의 드러눕기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박동 소리는 바로 공장의 기계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제조업 지수 PMI는 계속해서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위축 국면을 보이고 있죠. 미국과의 패권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탈중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그곳에서 일하던 수억 명의 생계도 함께 멈춥니다. 과거에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지위 덕분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와 돈을 벌고 소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뺏고 그나마 남은 일자리는 인건비가 더 저렴한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가격 경쟁력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중국의 민낯입니다. 공장에서 잘린 청년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도시의 불황자로 전락합니다.
당연히 지갑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가 회전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소비해야 할 청년층이 돈이 없으니 중국의 유통, 서비스업도 줄도산 위기입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이 예전만 못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기술 자립을 외치지만 기초가 되는 소비와 일자리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기술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제 중국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불황을 수출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를 재정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중국 성장을 지탱하던 세 기둥은 부동산, 수출, 그리고 부채를 이용한 과잉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둥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국민 자산의 70%가 묶인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니 소비가 살아날리 만무합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깨진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지방 정부의 부채는 이미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는 땅을 팔아 인프라를 지으며 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렸지만 이제 땅을 살 기업도 돈도 없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월급이 체불되고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부도가 아니라 지방 정부 시스템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질입니다. 중국의 부채는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키고 쓸모없는 다리를 놓는 데 쓰였습니다. 돈을 빌려왔는데 수익은 나지 않는 구조죠. 이 빚의 파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면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중국 청년들과 중산층이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과거와 같은 8%, 10%의 고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의 자원을 미리 당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미래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매우 차갑고 혹독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중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버려야 합니다. 엔진이 고장난 배에 계속 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흐르고 위험한 곳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죠. 지금 글로벌 큰손들은 중국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패권을 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활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일본이 엔저와 반도체 동맹을 무기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대신 일본 주식을 사고 일본의 첨단 제조 시설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부의 재편입니다. 중국이 차지했던 파이를 인접국들이 나누어 먹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자국 내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애플의 아이폰이 어셈블드 인 인디아로 바뀌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멕시코로 가는 현상. 이 모든 것이 중국 리스크를 피하려는 자본의 본능입니다. 중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동안 미국과 인도의 청년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자본의 대이동 흐름을 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중국 펀드에 물려 있다면 그것은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것을 넘어 침몰하는 배의 닻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돈은 중국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오랫동안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이었고 중국의 성장에 올라타 우리도 큰 부를 쌓았죠. 하지만 이제 그 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베끼고 저가 공세로 우리 기업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철강, 화학, 가전 등 과거 효자 종목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과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소비를 줄이면 우리나라 화장품, 관광 산업도 함께 얼어붙습니다. 반면 반도체나 배터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을 대체할 기회를 잡고 있죠. 명확한 건 과거처럼 중국 덕에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냉정해져야 합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고통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강제로 낮추게 만드는 쓴 약입니다.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은 살아남고 여전히 중국 시장의 향수에 젖어 있는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대상이 어느 쪽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국 청년들이 드러눕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고 시스템이 낡으면 누구도 열심히 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중국 리스크는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 지갑에 운명이 걸린 아주 현실적인 공포인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중국 청년들이 드러눕고 공장이 멈추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40년간 이어온 중국식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첫째, 중국 내수나 부동산에 의존하는 자산은 과감히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둘째, 자본이 흘러들어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AI, 그리고 인도의 인프라 시장을 보십시오. 이들은 중국을 대체하며 향후 10년의 성장을 견인할 동력입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글로벌 인덱스 펀드나 특정 테마, ITF를 통해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라 흐름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 중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기업에 주목하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꿰차는 우리 기업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방산, 원전, 조선업 등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을 가진 분야가 답입니다. 중국 청년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더 날카롭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정글입니다. 누군가의 몰락은 누군가의 기회가 되죠. 중국 청년이 드러눕는 순간 세계의 돈은 이미 방향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망하느냐가 아니라 부의 판도가 어디로 옮겨가느냐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